사주에 보면 굉장히 김첨지가 추위에 떠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은 아닌데 뭐 늦가을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눈이 올 줄 알았는데 눈 안 오고 비가 왔다 했으니까 이게 지금 겨울비. 겨울입니다. 겨울이고요. 자, 원래 겨울에는 눈이 와야 돼요. 근데 뭐 사시사철 비가 올 수는 있는데 특히 겨울에 비가 오면 눈이 올 때보다 더 춥게 느껴지고요. 추운데 비까지 오면 왜 좀 몸도 움츠러들고 좀 분위기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냥 이런 날은 일찍 집에 들어가서 그냥 뭐 하는 거 없어도 그냥 방에 있는 게 제일 좋다. 뭐 그런 생각 들고. 자, 그래서 이 비가 추적추적 하루 종일 내리거든요. 요 비 있잖아요. 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 배경이 진짜 첫 번째 문장인데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서 이 날 제목은 운수 좋은 날인데 날씨부터가 일단 운수 좋은 날인데 왜 비가 올까? 별로 안 어울리지요. 그래서 이 비가 이 소설의 전체적인 분위기, 불길하고 음산하고 우울한 분위기 조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어떤 불길한 분위기, 불길한 사건을 예고하는 분위기, 쓸쓸하고 좀 우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날씨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동소문이라고 하는 건 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8개의 문 중에 하나. 해화문을 뭐 동소문이라고 부른다고도 하는데 제가 살짝 이 동네에 살았었거든요. 자,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가 바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이고요. 인력거라고 하는 게 지금은 없죠. 그래서 이런 인력거, 이런 단어가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왜 사람이 직접 수레를 끌어서 뒤에 이제 사람을 태우고 막 다녔잖아요. 뭐 요즘은 이거 가지고 뭐 어디 이거 교통수단 아니지요. 근데 뭐 관광상품으로 뭐 몇 군데에서 이 인력거를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고는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교통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인력거라고 하는 인력거꾼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다. 그리고 이제 김첨지가 나옵니다. 성이 김씨요 이름이 첨지가 아니고요. 이 첨지는 좀 나이가 많은 남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하면 뭐 김씨 뭐 아니면 뭐 그렇게 부르지는 않은데 뭐 김노인 정도?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는 남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성은 김씨인데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고 사람들이 김첨지 하고 부르나 봐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여기 한 번 더 나와요. 운수 좋은 날. 근데 이게 반어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중량. 돈을 법니다. 첫째 번에 30전, 둘째 번에 50전. 여기 전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 있잖아요. 요 화폐 단위도 당연히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 지금 우리가 원을 단위로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전을 단위로 했구나.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동 구경 못한 김첨지. 그러니까 이날로부터 그 전 열흘 동안은 동 구경을 거의 못했다. 그래서 굉장히 재수가 안 좋았는데 야 오늘은 웬일이냐. 벌써 아침 오전에 30전에 50전에 80전이라는 돈을 벌었다. 김첨지는 10전짜리 백동화 서푼 또는 닷푼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린 만큼 기뻤었다. 그러니까 이런 김첨지의 심리가 있는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80전이라는 돈,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시대가 너무 달라서 80전이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요. 이 80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는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뭐 탁주? 막걸리 비슷한? 그러니까 막걸리보다 오히려 좀 한 단계 좀 낮은 약간 질은 떨어지는 어찌됐든 술.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담도 앓는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아프죠. 아내가 되게 몹시 아파요.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아내한테 설렁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생략되어 있는데 아내가 원래 좀 몸이 약했어. 근데 열흘 전에 그때도 이제 좀 돈을 벌어서 이제 좁쌀을 사다 줬더니 그걸로 급하게 밥을 해먹는 바람에
그때 급체를 한 게 굉장히 심하게 급체를 하면서 그날로부터 굉장히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아내가 자꾸 그 아파서 이제 뭐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처지에 자꾸 설렁탕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김첨지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설렁탕 먹고 더 아프려고 하느냐. 말은 굉장히 거칠게 하지만 사실은 돈이 있다면 사다 주면 되는 거죠. 먹고 안 먹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근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그동안 못 사다 주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알아 누워있는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김첨지라고 하는 인물이 겉은 굉장히 무뚝뚝하고 좀 거칠지만 속정, 아내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정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었으니까 나 술 한잔 할 거야. 내가 고생한 거잖아. 일단 내가 먼저 배불러야지 라는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앓고 있는 아내에게 설렁탕도 사다 줄 수 있다. 그런 아내에 대한 정, 사랑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런 장면을 통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김첨지가 하루 종일 힘들게 그 80점만 벌고 끝이냐? 아닙니다. 그 뒤로도요, 계속해서 돈을 벌어요. 연이어 행운이 계속. 그래서 김첨지가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력거를 끌고 다니다가 자기네 집 가까운 곳에 다다르면 갑자기 그 막 아파서 알아 누워있던 아내가 떠오르고 특히나 이날 어떤 날이었냐면 아침에 이제 김첨지가 이제 돈 벌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붙잡아요. 설렁탕 사오라고 붙잡는 게 아니라 웬일로 오늘은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면서 오히려 김첨지를 붙잡는데 그걸 뿌리치고 김첨지가 나왔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지요. 왜? 아픈 거 알아. 근데 네가 먹고 싶어하는 설렁탕 뭐 하다못해 뭐 밥이라도 할 뭐 약간의 쌀과 뭐 그런 거라도 살려면 아픈 건 알지만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김첨지가 그냥 뿌리치고 나왔는데 계속해서 그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 집 가까이만 오면 김첨지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뭔지 모를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돈을 벌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몸도 지치고 하니까 이제 김첨지도 집에 가야 되겠다 해서 집에 가는 길인데 그 집 가는 길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무거우니까 누가 나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찰나에 친구가 나타나서 선술집에서 이제 술을 몇 잔 들이키게 되는데 거기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내 아내가 죽었어 라고 했다가 아니야 안 죽었어 라고 했다가 이상한 행동을 벌이고 친구가 이제 집에 들어가 보라고 해서 그 취중에 지금 몹시 취한 상태 그 취중에 설렁탕을 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취했는데도 설렁탕 사가지고 가야지 이거는 까먹지 않는 거죠. 그만큼 김첨지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설렁탕이라고 하는 것은 김첨지의 아내에 대한 애정, 아내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소재. 자, 사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집이라고 해도 물론 셋집. 근데 이게 또 집 전체를 세든 게 아니라 안과 뚝 떨어진 행랑방 한 칸. 그러니까 왜 옛날 그 한옥 좀 큰 집 보면은 문 들어서자마자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뭐 문간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문 입구에 있는 그냥 쪼르륵 붙어 있는 그 방들 중에 하나 한 칸을 빌어든 것 그것도 물을 길어다 주고 한 달에 1원 정도 내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거죠. 굉장히 가난한 겁니다. 한 달에 이런 식을 내. 원래는 돈을 더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더 낼 형편이 안 되니까 대신 그 주인집에 물을 길어다 주고 돈 1원 내고 딱 방 한 칸을 빌려서 살고 있는 집. 굉장히 김첨지가 가난한 형편이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자, 만일 김첨지가 죽이라고 하는 건 술기운이야. 여기 취중이라고 나오죠. 술기운. 지금 술에 잔뜩 취했잖아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좀 흐려지지요.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자, 주기를 띠지 않았던들 만약에 술이 취하지 않았다면 맨정신이라면 아마 대문 들어서자마자 뭔가를 눈치챘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한 발을 대문에 누려놓았을 때 그곳 집, 그 김첨지의 집, 살고 있는 집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 여기서부터 무시무시한 정적, 고요함 있죠. 근데 이게 아주 좋은 고요함이 아니라 무시무시해. 아주 좀 약간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의 무시무시한 정적.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 같은 정적에 다리가 떨렸으리라. 근데 그나마 지금 어떤 상태야? 취중, 술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덜 느껴지는 거다. 덜 느껴지는 거다. 쿨룩거리는 기침소리도 들을 수 없다. 이 쿨룩거리는 기침소리는 누구의 기침소리? 아내의 기침소리. 근데 오늘따라 기침소리도 안 들리네.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차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이라고 나옵니다. 무덤 같은 침묵. 결정적인 단서죠. 아내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전희실 작가 시점이다 보니까 서술자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서술자는 전지전능한 신과 같아서 이미 아내가 죽은 상태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누구만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야. 김첨지만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서술자가 대놓고 무덤 같은 침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의 죽음을 암시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무덤 같은 침묵을 깨트리는, 오히려 깨트린다기보다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소리 때문에 오히려 더 불길한 느낌이 든다.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빡빡하는 그윽한 소리. 무슨 소리일까요? 어린애 젖바른 소리가 날 뿐이다. 여기 어린애는 누구냐? 김첨지에게는 3살 된 개똥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개똥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엄마 곁에서 젖을 빨고 있는데 엄마가 먹은 게 없어서 아이가 아무리 젖을 빨아도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엄마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살짜리 개똥이는 엄마가 죽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그냥 본능적으로 얘도 배가 고프니까 얘도 배가 고파서 그저 엄마 젖을 빠는데 자세히 잘 들으면 그냥 빡빡 빠는 소리. 젖 넘어가는 소리는 안 들리고. 근데 이 소리가 들린다. 얼마나 조용하면 아이 젖 빠는 소리가 그렇게 들릴까. 그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정적 소리가 날 뿐이다. 만일 청각이 지금 청각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뭔가 불길한 느낌, 아내가 죽었음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청각이 예민하니 같으면 그 빡빡 소리는 빨따름이요. 꿀떡꿀떡하고 젖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아이고 어느 집 악인지 안 됐네. 애가 그냥 빨고만 있지 젖이 넘어가진 않고 있잖아. 아유 애가 얼마나 배고플까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빈젖을 빤다는 것도 짐작할는지 모르리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청각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일단 집을 들어서자마자 아직 방 안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통해 청각을 통해 느껴지는 무시무시한 정적, 고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아내의 죽음을 일단 1차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혹은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이 난장 맞으련 이런 비속어를 통해서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련 하면서 고함을 친 게 수상해. 아니 아내가 소리친다고 나옵니까? 아픈데? 못 나와요. 이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 김첨지가 오늘따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건 뭔가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쫓아버리려는 허장성세. 실속 없이 가진 것 없이 큰 소리를 치는 걸 우리가 허장성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괜히 한번 큰 소리 쳐보는 거예요. 아니 서방님이 오셨는데 안 나와봐? 못 나올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큰 소리 치는 거 허장성세. 하여간 김첨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다. 구역을 나게 하는 축이. 이 축이가요. 시체에서 떨어지는 썩은 물을 축이라고 한답니다. 시체에서 떨어지는 그 썩은 물, 이걸 축이라고 하는데 구역을 나게 한다.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하면 문 열자마자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냄새, 떨어진 사짜리 밑에서 나온 먼지 냄새, 빨지 않은 기저귀에서 나오는 똥 냄새, 오줌 냄새, 가지각색 때가 켜켜이 앉은 옷 냄새. 그것이 그 죽은 사람 시체 그 냄새와 섞여 뒤엉겨 문을 열자마자 나도 모르게. 자, 이번에는 냄새, 후각을 통해서 아내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병인의 땀 썩은 냄새가 섞인 축이 그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무딘 김첨지. 지금 김첨지는 지금 술이 취했잖아. 전체적인 감각이 지금 무뎌져 있잖아요.
그런 김첨지의 코, 후각이죠, 후각. 코를 찔렀다.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총을 있는 대로 다 내어 호통을 친다. 호통을 친들. 아내가 이런 난리 없지요. 이런 오라질년 주야장천 밤낮으로 계속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라는 소리와 함께 이번엔 직접 그동안은 소리 또는 냄새를 통해서 아내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느꼈는데 이번엔 직접 그 눈 위에 다리를 몹시 찼다. 다리를 건드리는 거죠. 일어나 일어나. 여기서의 감각은 뭘까요? 촉각이에요. 촉각. 그러나 발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 그 말랑말랑 아무리 말랐어도 사람 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살아있구나라는 그런 말랑말랑한, 저 지금 아래로 발차고 있는데 그 말랑말랑한 느낌 있잖아요. 그 살이 아니고 나무 뜬걸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나무 뜬걸 같은 느낌, 딱딱한 느낌. 죽었구나를 직접적으로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딱딱한 느낌. 이때 빽빽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떼어놓고 운다. 운데도 원얼굴을 찡그려 붙여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 응아 소리도 위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 하였다. 왜? 얘도 배가 고파서. 우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 울어요. 그죠?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 기운이 다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똥이도 그냥 울고 싶은데 눈물도 안 나와 기운도 없어 그냥 소리로만 응아 하는 거죠.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죽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어 흔들며 진짜 죽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면서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이미 붙었어. 이 오라질년. 말 없지요. 죽은 이는 말 없지요.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말 없지요.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버이.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는. 그 이전까지는 아내가 죽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죽은 아내에게 말을 거는데 이러한 장면이 오히려 비극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냥 죽은 거 확인하고 죽었네 엉엉 우는 게 아니라 계속 죽은 아내한테 말을 걸잖아요. 대답이 없잖아요. 이제 이런 대화 형태의 어떤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비극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다가 눈 위에 흰 자위가 검은 자위를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이런 것도 비속어예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정만 보느냐 응 하는 말 끝엔 목이 메었다. 이제 비로소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자 산 사람 김첨지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 아내의 뻣뻣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시었다. 문득 김첨지는 제 얼굴을 죽은 아내의 얼굴에 한 대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하면서 나오는 마지막 대사 이거죠.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알고 봤더니 오늘은 굉장히 불행한 날이구나. 오히려 불행한 날이었구나. 해서 그동안에 돈 번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설렁탕 사온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내는 먹지 못하고 죽었는데. 해서 이런 반전, 반어가 오히려 비극성을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굉장히 그러니까 계속 운이 나빴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죽었어. 물론 그것도 슬프지만 운이 좋았어. 그래서 비로소 아내가 먹고 싶다던 설렁탕을 사왔어. 근데 아내는 그것조차 먹어보지 못하고 죽었어. 그게 더 비극성을 고조시키는 수법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요 마지막 대사가 굉장히 유명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짧게나마 그래도 중요한 장면 결말 부분이 실려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거 이렇게 보고요. 저하고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요. 1번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문제가 1번이 길어요. 자, 1번. 윗글과 서술의 시점이 동일한 것은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앞에서 봤던 운수 좋은 날은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끝부분에 보면 김첨지의 행동, 말 이런 거 위주로 나왔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김첨지의 심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중에 인물의 심리, 행동 말고
심리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걸 고르시면 돼요. 그게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지금 4번에 보시면요. 이게 어떤 글인지는 몰라도 돼요. 눈서방은 딸을 품에 안으니 이때까지 악만 찼던 가슴이 스르르 풀리면서 독살이 올랐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이렇게 슬픈 중에도 그의 마음은 기쁘고 시원하였다. 하늘과 땅을 주어도 그 기쁨을 바꿀 것 같지 않았다. 그 기쁨은 딸을 아는 기쁨만이 아니었다 하면서 마음속 상태가 나타나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전위적 작가 시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 기억의 작품 속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이 뭔가요? 기억을 찾아볼까요? 아,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 보여드릴까요? 기억? 시간은 없어도. 기억, 여기.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 조용해도 너무 조용해. 무서울 만큼 조용해. 그래서 아내의 죽음을 암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 불길한 사건이 이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걸 고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니은의 효과를 바르게 말한 것은 했습니다. 뭐 니은도 한번 봅시다. 기억도 봤는데. 자, 니은은 어디에 있었나? 자, 니은.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트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2번 비극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무덤, 아내의 죽음, 비극적 분위기.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 A, B, C, D 중에 아내가 죽은 지 여러 시간이 경과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도 A부터 봅시다. A가 어디 있느냐. 자, A.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차 들을 수 없다. 아내가 죽었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 B. 병인의 땀 썩은 내가 섞인 추기가 묻은 김첨지의 코를 찔렀다. 이것도 뭐 아내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 C. 발길을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등걸과 같은 느낌이었다. 그 다음 D. 까치질 같은 환자의 머리에 있는데 이게 다 아내의 죽음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문제의 차지라는 것은 여러 시간. 아, 죽은 지 좀 됐구나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것. 답은 3번.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뒤에 굉장히 근육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를 나무 뜬걸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특히 그 표현은 아내의 죽음이면서 조금 죽은 지 시간이 지났구나라는 걸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의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아주 중요한 작품 운수 좋은 날 1920년대 특히 반어적 수법이 중요한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을 같이 감상하고 문제 풀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깡쌤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